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성장합니다. 국제관계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세계 정세와 한반도, 수준 높은 통일 지식으로 통일 공감을 업그레이드할 통일 지식 레벨업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국제관계 전문가 국립통일교육원 김지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말 몰랐던 지식 많이 저희가 배우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대화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일본과 미국의 대선 그리고 자민당 총재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한반도나 그리고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키님이 생각하시는 선거와 국제 정세, 가장 이르면 의미 있는 선거, 성키님은 어떤 선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역사적으로 뭐 선거는 다 중요하지만 저는 그 1923년도에 있었던 독일 노동자당 당수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 한 표 차이로 히틀러가 승리하면서 예. 이 독일 노동자당의 이제 당권을 가져가면서 역사가 바뀌어 버렸죠.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 저는 어떤 선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인상적일까 찾아봤거든요. 네. 1940년도에 루즈벨트의 선거가 굉장히 중요했더라고요. 웬델 윌키라고 하는 사람과 선거 경쟁을 해서 만약에 웬델 윌키가 승리했다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미국의 속도나 아니면 참전 자체에 대한 고민이 달라졌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한국의 독립 혹은 일본의 패전 그 시기를 변화시켰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반도 정세, 대한민국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 중에 이 나라들이 빠질 수가 없죠. 일본과 미국의 선거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이 나라의 선거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일본의 총선 오는 9월에 예정돼 있죠. 예,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인데요. 네. 이게 어찌 보면 9월 달에 이 일본의 선거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거 결과 자체가 아니라 이 선거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선거에서 기시다가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에 기시다 내각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14%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이것들을 기시다 총리가 다시 재선을 하려면 지지율을 올려야 되거든요. 특히 낮은 지지율로 인해서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정치적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기시다 내각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그렇게 낮다는 것은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건데, 예.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물가고요. 전년 대비해서 4.3%라고 하는 것은 일본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록으로 꼽히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민당 내부에 있어서의 스캔들입니다. 자민당 내부의 의원들이 횡령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일본 시민들로부터 자민당의 신뢰도 그리고 기시다 내각의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한반도와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건데요. 한국에 관련된 공약 사항도 있을까요? 주되게 이번 선거는 한국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더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14%까지 떨어지면서 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텐데 북한의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사실은 지지율이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하거든요. 북한 납북자 문제가 한국 내에서는 시민들에게 그렇게 사실은 폭발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보지는 않는데 일본 내부에서는 이 납북자 문제가 사실은 폭발력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고이즈미 같은 경우는 2000년대에 방북을 함으로 인해서 15%까지 지지율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과 일본의 대화들이 어떻게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또 일본과 북한 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2024년 최대 이벤트죠. 미국 대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지난 7월 21일 미 대선이 채 넉 달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갑자기 물러났습니다. 뭐 전 세계가 술렁이었는데요. 이 배경이 과연 뭘까요? 예, 저도 뉴스를 보면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보게 되면 후보 토론 24일 날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보 토론에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특히 그동안 계속 의심받아왔던 고령으로 인한 인지라던가 이런 능력에 대해서 아마 그 후보 토론이 적나라하게 바이든의 문제점들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그 문제를 보고 나서 민주당 내에서 상원과 하원 의원 30명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에 대해서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완주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피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 공화당 전당대회 직전이에요. 이런 7월 13일 날 피격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공화당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더 확장되는 부분들, 그럼으로써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내에서의 용태에 대한 제안이라던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사건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갑자기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사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벌어진 곳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이 펜실베니아 주라고 해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하나의 주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있어서 이 공화당 지지자들의 집결도를 높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에 또 걸림으로 인해서 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이제 코로나로 걸림으로써 약한 노인의 이미지들을 더 부각하게 되죠. 바이든 대통령은 어찌 보면 민주당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미국을 위해서 후보를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어진 사태 이후에 그러면 who's next? 다음엔 누구인가에 우리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건데, 바로 이제 바이든의 러닝 메이트이자 현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카멜라 해리스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누구일까요? 카멜라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사실은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해리스 부통령은 흑인 여성으로서 많은 기록들을 세운 여성입니다. 4년 전에 아프리칸 흑인계로서 그리고 아시안계로서 여성으로서 최초의 미국의 부통령이 당선되기도 했고요.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카멜라 해리스의 외교 정책이라든가 한반도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배경을 보게 되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흑인 명문 대학인 하워드 대학 들어가고요. 이 대학에서 두 가지 에피소드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인종차별을 아주 강하게 추진했던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에 나서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학생의 편집권을 어떤 학교가 용퇴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집회에 나서기도 하는데, 이 사건으로 보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권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카멜라 현 부통령이죠. 이제 외교 정책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카멜라 부통령의 외교 정책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외교 정책은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이 좀 됩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의 정강 정책, 두 번째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카멜라 해리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될 경우 인권과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대선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일단 누가 당선되냐, 또 그것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건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 또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이 올까요? 예, 그래 아까 그 카멜라 해리스는 다음 정부의 외교 정책 노선을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 공조,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 그리고 대북 억제력이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카멜라 해리스 정부가 그대로 계승할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자면 카멜라 해리스의 정체성의 키워드로 외교 정책을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게 될 테니, 북한과 관련해서 대북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카멜라 해리스 정부가 좀 더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부각을 해서 7월 18일 날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고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또 잘 지낼 거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를 그리워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번 양자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관건은 러시아와 밀착을 하고 있는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에 미국이나 한국과의 외교 노선들을 거의 단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북한이 과연 트럼프 정부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양자회담에 나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관건이 있습니다. 네. 자, 김지영 교수님과 함께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미 대선이 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 특히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지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될지 한번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대화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또 교수님 모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